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자,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70년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남북 관계 참 어렵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로 또다시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죠. 네, 불과 20여 네. 일 만에 남북 관계가 훈훈했었는데 급 냉각이 되었습니다. 네. 실제 날씨는 한여름인데 지금 남북 관계는 한겨울에 있습니다. 자, 남북 관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자, 특히 우리 경기 인천 지역은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꽤 있습니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감이 큽니다. 산인 만큼 오늘은 정말 실질적인 얘기, 막전 막후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민병두 전 의원 그리고 백승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좀 편하실 것 같아서 모셨기도 해요. 네, 요새 아유, 편합니다. 기분이 또 안 좋으시. 자연인 신분이 이제 되셨어요. 예, 이제 예. 제가 58년 6월생인데 네. 만 62살부터 국민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유, 네. 임기가 5월달에 끝나는데 네. 6월달부터 국민연금이 나오네요. 국가의 국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배우들도 마찬가지겠습니까? 예. 24년부터 연금이 나오니까 네. 제가 조금 미니언님보다 한 2년 정도 예.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도 한 38년 정도 이렇게 아침 출근을 해서 저녁 퇴근하다가 지금은 뭐 좀 자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하다가 이제 진짜 편해지셨네요. 뭐 편해졌다는 말을 안 하고 또 나오니까 또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요즘은 아침 일나면 마라톤 하고 또 하루에 보통 한 10km 이상 뜁니다. 마라톤 10km. 체력을 다지고 또 이렇게 바쁘게 산다는 핑계로 못 만났던 친구들, 예. 지인들 만나가지고 뭐 수다를 여자처럼 수다 떠는 수다도 떨고 저녁에 소주도 한 잔 먹고 좀 느긋하게 또 지냅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현역에서 뛰는데 이제 딱 나오시니까. 아니 뛰는 저는 네. 뛴 지 한 1년 이상 됐는데 좀 마라톤 매니어가 되어가는 이런 상황. 판문점에서 개성까지 왕복하면은 마라톤 풀코스 됩니까? 12.19 정도 됩니까? 그거는 저는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그 같은데요. 왕복하면 예. 저는 하프는 뛰어봤는데 아직 완주를 못 해봐서 예. 원래 제 생애 목표가 완주하는 거다. 완주하는 것에 두고 이제 맹렬히 연습하고 와, 있습니다. 좋아. 우리 언제 한번 판문점에서 개성공단까지 예. 왕복 마라톤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 대기실에서 좀 서먹서먹 하시던데 어떻게 친분 관계가 이게 왜요? 아니, 좀 우리- 못할 질문을 제가 아니, 드리는 굉장히 건가요? 서로 예. 동병상련이라고 네. 지금 이런 그 인생을 살면서 처음 맞이하는 여유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해서 상의도 했습니다. 오늘 뭐 백승주 의원이면 정치 분야의 전문가니까 네. 제가 네. 오늘 듣고 좋은 어떤 배움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그 오바마의 마지막 1년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그 웨스트링에서 이제 한 30명 되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무실인데 늘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외교는 미국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고 있는가?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근본 노선은 정당한가? 하는 질문을 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 30명 되는 사람들이 저 조그만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세계 전략을 짜는데 또 우리도 우리 어떤 그 전략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백 전 의원님은 예. 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쉬시지만 당에 대한 사랑은 더 깊어지신 것 같아요. 넥타이뿐만이 아니라 시계도 핑크색이십니다. 예. 시계도 핑크색이에요. 아니, 당이 저를 공천 볼펜도 핑크색이시고. 공천 배대가 핑크색이네. 버렸는데 제가 당을 버릴 수는 이거 없죠. 뭐 대본 뭐 이것도 핑크색이네. 핸드폰 케이스도 핑크색이십니다. 예. 우연입니다. 우연. 어떻게 뭐 모든 게 모든 핑크색이 게다 핑크색이십니다. 예. 저도 뭐 당에 예. 대한 사랑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시 좀 쉬어야 당에 대한 사랑이 올라갑니다. 볼펜 하나 드릴까요? 그러고 보니까 좀 그렇네요. 이게 좀 우리 저 네. 통합당의 이 네. 당에 대한 제 이 열정 사랑 이것을 오늘 이 TV 보면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뭐 결국 홍코너 청코너가 됐네요. 자, 오늘은 가급적이면 네. 뭐 당이나 뭐 정치 얘기보다는 남북 얘기를 할 거니까 네. 부담 없이 좀 말씀들 가감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 대북 문제라고 해서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대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말 답을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 대북 문제 어린이거든요. 어린이입니다. 저도 어린이입니다. 대북린이입니다. 예. 대북린이요. 네. 전 의원님 저 좀 기호해 주십시오. 어린이입니다. 예. 웃어 주셔도 됩니다. 좀 웃어주시고 어린이가 하는 말인데. 준비할 때 네. 제가 부담되는 게 그래도 이 분야를 평생 이렇게 천착해온 사람이 네. 그 시청률도 올려줘야 되고 좀 그래도 이 방송 보는 사람이 그래도 네. 유의미하게 방송 잘 봤다 이야기를 할 얘기를 찾는다고 집중하다 보니까 민현님은 인사를 잘 못 나눴어요. 아, 예. 사실 하도 언론에 다 나왔어 노출돼서 민현님이나 제가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가 좀 할 거리를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많은 얘기 좀 부탁드리고. 네. 자, 이분도 꼭 있어야 되겠죠. 자, 보도국 김민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준비 좀 하셨죠?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통합당에 출입하고 있는 민주 기자님입니다. 네. 자, 바로 시작을 하죠. 20대 국회에서 남북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 정말 역사적 현장을 뭐 두 분 다 가까이서 봤다고 좀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악화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판문점, 네. 싱가포르, 하노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백두산까지 하나하나가 가슴 벅차는 역사적 그렇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지리 시간에 이제 대륙이 있고 반도가 있고 섬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이냐 대륙이냐 반도냐 물어보면 우리는 뭐죠? 반도. 장원님? 네. 반도입니다. 예. 근데, 그건 압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린이여도 반도인 건 압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섬에 살고 있잖아요. 남북 네, 분단에서. 그렇죠. 섬과 똑같죠. 그 유럽에 가서 보면 어렸을 때 방학 때 캠프를 뭐 하루는 한 번은 베니스에서 하고 한 번은 암스테르담에서 하고 벌써 대륙적인 사고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3, 4개 국어를 갖다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통일이 돼서 이 섬에서 정치적 섬에서 벗어나서 대륙에 살면서 또 몽고도 가고 또 우리 집차 타고 여름 방학이면 인도에도 가고 인도도 또 가고. 핀란드도 네. 가고 이런 시절이 이제 곧 오겠구나.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때 우리 활로가 생기겠구나. 지금 남이 주는 G11, G10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G7, G5에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엊그제였는데요. 얼마 전에 7.4 공동성명 네.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이 시간이 왔구나 하고 가슴 벅차했대요. 그 가슴 벅차했던 시간이 벌써 10년, 20년, 40년 이렇게 지나고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70년대인데 40년이 지났죠. 이렇게 악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남북 관계사에 대해서 상당히 직업적으로 이렇게 천착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늘 남북이 새로운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지켜보면서 불안했어요.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컸고 그런 속에서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번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저는 좀 우리가 이제 약간의 그 중개자적 입장에서 네. 그 미국과 북한 관계에서 좀 보증을 쓴 부분이 있거든요. 언론 좀 나오지만 미국에 네. 대해서는 북한이 뭐 핵 폐기를 할 것 같다, 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미국에 이야기한 것 같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는 뭐 만나만 주면은 정상회담만 하면은 그 북한이 고통스러워하는 유엔 제재 완화 이 문제 좀 미국이 들어줄 것 같다. 단계적으로도 어쨌든 네. 이런 부분이 이 서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 보증이 실패한 거예요. 쌍방 보증으로 제가 써놨다는 저 우리가. 국회에서 이 예. 보증 예. 외교의 참사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예. 상황이라는 생각을 들고 북한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북한을 불신한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2000년 봄에 평양에 가고 싶었어요. 그렇죠. 평양 음악회에 가려고 같이 북경을 거쳐 갔어요. 그런데 그 북경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직전 상황인데 4월 초였는데 예. 북경에서 고려항공에다가 짐을 다 실었어요. 곧 가려고. 몇 분 뒤에 예. 몇 분 뒤에 평양으로 출발합니다 하는 멘트를 듣고 예. 4박 5일간을 기다리다가 서울로 돌아왔어요. 실패하셨군요. 그리고 또 진짜 북한 이거 행정이라는 게 믿을 수 없구나 싶었는데 또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정상회담 한다고 발표가 되는 거예요. 정상회담 하는 날 그 전날 또 올라 안 와도 된다고도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에 대한 약속 이행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늘 좀 불신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었는데 이번은 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환상 이런 부분을 국민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 역사의 지혜를 빌어서 봐야 될 어떤 그런 계기가 안 되었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북 전단 살포
또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소 폭파, 또 여기 그치지 않는다,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타이밍을 좀 보고 싶어요. 왜 하필이면 지금 타이밍, 이 타이밍에 도발을 했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북한 시기가. 대외 관계 이렇게 보면은 예.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합니다. 절묘하고 이렇게 도발할 때도 날짜도 택일도 그런 쪽에 많이 하는데 지금 봐서는 북한을 봐서는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이 유엔 또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인데 그렇죠. 그게 지금 제일 트럼프가 크겠죠. 지금 그런 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한다고 본인 선거도 해야 되고. 선거 좀 불리한 예. 국면도 조성돼 있고 트럼프에 대한 김정은의 기대가 거의 이제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고 네. 우리 정부 역시 임기 2년여 20개월 남았지만 그 미국의 대선 끝나고 다시 뭘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거기서 뭘 실제로 이런 거 따지면은 아마 김정은으로 봐서는 북한으로 봐서는 지금 트럼프 정부나 미국 정부나 우리 현재 문재인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 그런 것이 좀 이제 만들기 힘들다. 이걸 뭐 어떤 언론인들은 유효 기간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약속의 유효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냐. 그것이 가장 현재의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되면 더 얻을 게 없다. 이런 더 이상 판단. 받을 게 없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북한이 도발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있다고 본색에 저는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우리 민 의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야, 뭐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기대했던 바를 갖다가 전혀 얻지 못했고, 그렇죠. 그 이후에 뭐 시간은 흘러가고, 지금 미국 대선을 보면 트럼프한테 꼭 유리한 것 같지도 않고, 불리할 거 보여요. 더. 또 우리 한국이 약속했던 것, 한국한테 기대했던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대통령께서 USB를 줘가면서 그 우리 한반도 경제지도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꿈을 그려주기도 했죠. 상당히 큰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시간은 흘러가고 뭐 이대로 가면 날 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냐? 어차피 미국 대선 끝나야 시작할 텐데. 11월 달 이후에. 예. 네. 뭐 트럼프가 진다면 11월 이후가 아니죠. 2월 달 취임식 이후겠죠. 곧 되겠죠. 내년 3월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겠죠. 내년 3월부터 새로 시작하면 우리 정부의 임기는 사실은 뭐 채 1년이 안 남은 것이죠. 예. 그렇게 보면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없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타이밍이다 이거죠. 그렇죠. 뭐 지금 사실 트럼프도 아. 정신이 없다는 거 다 알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이 미국의 흐름하고 또 코로나로 인한 범세계적인 어떤 그 팬데믹 때문에 주변 국가 누구 하나 여기 시선을 집중할 수 없다는 거 다 아는데도 지금 아니면 시간이 늦는다. 그러니까 코로나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타이밍이다. 지금이 꼭 때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불가피한 더 이상 뭐 타이밍이었다고 없다. 네. 네. 이 친한 친구들끼리 싸울 때도 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욕을 하면 안 된다든지 해서 안 되죠. 이런 금도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안 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 영어 욕도 머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하면 엄마 안 돼. 뭐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일종의.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는데 이 북한은 이 옥류관의 주방장까지 그렇죠. 나서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좀 도가 지나친 거 이거 아닐까요? 좀 더 지나친 것 같은데요. 뭐 이 모든 작품이 만약에 김여정의 네. 작품이라고 한다면 지금이 김여정이 이 모든 걸 주의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또 김여정이 2014년도에 북한 노동당의 선전부의 제1부부장 아닙니까? 네. 선전선동부는 정치국과 함께 중앙군사위와 함께 굉장히 핵심 부서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문화부 장관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나 파시즘 국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죠. 대중선동.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약에 김여정이 주의를 갖다가 한다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큰 변신이죠.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는 평강공주 이후에 처음 본 북한의 공주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여정공주라고. 아 그러네요. 예. 뭐 김정일 위원장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여정공주 하면서 키웠다는 거 엄청 아니에요? 이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주를 갖다 우리가 처음 본 건데 우리 이미지도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전혀 180도 변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렇게까지 만약에 김여정이 주의해갖고 우리 뭐 역지사지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최고 존엄을 갖다가 욕보일 수 있냐고 하는데 거꾸로 역지사지에서 보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 어떤 물리력으로 쓸 수 있는 최대치라는 게 있어요, 북한이. 지금 미국을 향해서
포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ICBM도 아직 다 개발이 안 됐고 또 한국을 향해서 지금 예고한 건 4편 아니에요? 1편은 남북공동교류사무소 네. 연락사무소죠. 2편은 삐라, 이제 3편은 개성공단하고 진입. 금강산, 4편은 이제 GP인데 쏜다는. 네. 이제 그 이상 어떤 구치정 같은 건 예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뭐 앞으로 이제 그 한번 또 토론을 해보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말의 무게를 예. 말의 무게를 갖다가 병행해서 자기들이 의지를 실현할 때가 아닌가 뭐 그런 계산이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김여정 제1부부장이 계속 전면에 등장하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의미가 다를 것 같긴 한데 두 사람 차이가. 그래서 그 김정은의 요리사를 예. 했다가 후지모토 gen지라는 예, 일본 책도 요리사가 쓰고 뭐 했었죠. 인터뷰도 그 하고. 요리사에서 이제 김여정의 김여정과 김정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 김정일은 항상 그 딸 김여정에 대해서 여정 공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정 공주라고 할 때 최고의 지도자가 그 어린 딸을 보고 지금 뭐 정확하게 생년월일 나오지 않지만 1988년생 정도로 보죠. 88, 89요. 그래서 예. 그 어린 딸에게 늘 여정 공주 하고 그 아버지 앞에서 모든 그 북한의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릴 때 자란 거죠. 그렇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살았다면 김여정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때 지금 느낌이 이렇습니다. 김여정에 대해서 33살밖에 안 되잖아요. 예. 김민주 기자보다 어리죠. 동갑입니다. 네. 같은 동갑이에요. 저보다 아, 어려요? 네네. 그래서 이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아버지 김정일 죽었을 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 언론에 알려졌고 2014년에 당의 최고 일꾼으로 이렇게 알려졌고 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한테 이렇게 크게 알려졌죠. 네. 다가왔는데 우리 국민이 느낄 이렇습니다. 참 당돌한 여성이구나. 좀 입이 걸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네. 그래서 김여정이 지금 던지는 메시지들은 제가 생각할 이렇게 했을 때 북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누구한테 또 들으라는 메시지냐면 그 북한 주민들이 알게 하거든요. 북한 내부에 주민들이 좀 봐야 주민들에게 된다. 좀 보도록 하고 아. 북한의 간부들한테 좀 보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아. 봤을 때는 북한이 이 김여정이 젠 지도자구나 또 김정은에게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이 처했을 때 힘을 보탤 수 있는 지도자 또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 이런 이미지를 북한 국내에 좀 구축시키는 그런 목적이 강하지 않느냐. 지금 저렇게 당돌하게 당차게 하고 사실 그거 겁내는 국민들 그렇게 없습니다. 없어요. 저렇게 하는데 북한 내부 정치용, 국내 정치용 메시지가 강하다. 강하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고요. 지금 사실 북한이 뭐 단계적인 하는데 네. 지금 뭐 GP에 옛날에 있던 GP에 군인 집어넣고 뭐 ICBM 하고, 예. 발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수없이 봤던 거예요. 천안연평에 그래서 별로 그렇게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렇게 그 겁낼 상황은 아니고요. 내부 메시지가 좀 강하다. 북한의 권력 장치 내부에 무슨 문제가 생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들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저는 이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폭파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에 며칠 뒤에 굳이 북한이 이 고화질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좀 뿌옇고 네. 흐릿해야 이 북한에서 온 영상 같은데 너무 선명하더라고요. 이 HD 고화질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보내줬던데. 아주 깨끗하게 찍었어요. 예, 선명하게 보니까 충격이 더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 남한이 너무 저자세로 나가서 약간은 북한이 얕잡아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좀 들던데 어떤가요? 약간 얕잡은 게 아니고 완전 얕잡은 거예요. 완전까지 모르겠고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네. 있었습니다. 저는 뭐 얕잡아보고 뭐 우리를 갖다가 좀 어려워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의 계산이 정확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춰봐야 한다고 봐요. 사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 2년, 3년의 성과를 모두 무위로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4.27 합의를 완전히 그 상징물 자체를 파괴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지난 2년간 북미 또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서
사실 난도질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 후과가 사실 간단치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또 거꾸로 보면 6.15 남북 공동 합의 20주년 즈음에 선전포고를 하고 한 행동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4단계 행동을 보면 실제로는 뭐 사실상 6.15 합의까지도 뒤집어 버리는 네.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단순히 당국장 간의 합의를 떠나서 국민적 열망을 담아낸 결과물인데 저것을 저렇게 난폭하게 폭파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정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그 원상태로 돌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원상태로 돌리려면 그 이상의 담보물을 받아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마음은 급해서 어떤 상징물을 골랐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최적의 네. 어떤 전략적인 수행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개성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또 김여정의 어떤 등장, 뭐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인데 정치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원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임위, 특히 외통위 같은 게 또 뭐 열리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런 도발,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제 각 당의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 보기에는 국회가 일을 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을 했고요. 네. 이에 반발해서 통합당이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한 상태가 쭉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대북 현안을 논의할 뭐 국방위원회조차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다가 네. 계속해서 지금 반쪽짜리로 국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여당만 지금 출석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오늘만 해도 네. 이제 10시부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고 정경도 국방장관도 지금 출석을 해서 대북 네. 현안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통합당 경우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를 이미 배정을 했거든요. 네. 때문에 통합당 입장에선 강제 배정 받았다. 아하. 그래서 사임하겠다. 다 사임하겠다고 예, 했어요. 예. 이렇게 주장하면서 전원 불참했습니다. 대신 대안으로 여야가 함께하는 외교안보 합동회의를 제안하긴 했는데 여야 모두에게서 정치적 부재가 좀 느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네. 야권에서는 네. 지속적으로 유화 정책은 먹히지 않는다. 강경책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강경책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쟁은 아니죠. 그걸 합리적인 네. 대안이나 비판을 자꾸 강경적으로 이렇게 네. 정치적 플레임을 거는 거죠. 네. 북한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의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 목소리가 야당의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제가 야당 국방위원회 간사를 믿지 말고. 예. 아니 뭐 믿지 말고 아니라 항상 그걸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좀 점검하고 이렇게 가야 되고 그들이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좀 네. 제대로 좀 따져라 이런 요구를 했죠. 이것이 어떻게 강경책이 됩니까? 강경책이 되고 이 여야에 자꾸 국민들 보기에 지금 또 김민주 기자님 이야기하시는데 이걸 자꾸 양비론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국회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양비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190석을 가진 지배하고 있는 정당하고 177석. 177석인데 전체적 영향력을 치면 뭐 예. 그 정도 정당의 또 집권 예, 법여권 정당 190. 190 법여권 190석에다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이 국회 상황에 대해서 포괄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우리 삼선 의원님이시고 우리 민변두 의원님 계시지만은 국회의원이 가장 하는 게 상임위원회에 대한 희망 상임위를 배정하고 이게 좀 시간이 걸려도 그걸 잘 존중해야 되는 문화인데 법으로 할 수 있다 해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 강제 배정하는데 어느 야당이 여기에 수긍해서 아이고 강제 배정해서 고맙습니다. 북한이 난리치니까 우리 들어가서 의논하겠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역사 눈높이에서 봐야 됩니다. 현의 어떤 190석의 눈높이, 좀 오만한 눈높이로 이걸 다루면 안 되고요. 국회가 정상화시켜야 될 책임은 저는 절대적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있고 양비론적 가면 문제가 안 풀려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당인데 역사적 책임을 좀 많이 무게를 두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 이런 문제 또 국회 내부의 체크 앤 밸런스에 맞추는 법사위원장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책임감을 좀 더 느껴야 되고 정치 논쟁하기엔 좀 그렇죠. 이거는 그걸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안 하기로 했으니까. 네. 어쨌든 그거 뭐 해결 안 되니까 어차피. 지금 어쨌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예. 폭파 문제에서 갑자기 의사당 폭파 문제로 넘어가요. 뭐 안 하기로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뭐 제가 우리 네. 백승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는 저희가 해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당에게 필요한 거는 포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야당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을 갖다가 겸손하게 인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강경책이냐 그것이 합리적인 거냐 어떤 것은 또 유화책이냐라고 하는데 딱히 하나 분류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막 마땅치 않다고 봐요. 어떤 네. 그 남북 관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극단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중간에서는 사실은 그때그때 국제적인 정세와 남북 관계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가 당근과 채찍을 어떻게 결합하냐의 문제라고 봐요. 네. 당장 지금 뭐 전쟁을 하자고 하는 그러니까 북한 핵을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자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국가 내에는 없지 않습니까? 없다고 봐야죠. 뭐 네. 미국에서 클린턴 행정부 때 또 트럼프 행정부 초기 때 일시적으로 그런 제안이 있었지만 그것은 뭐 미국 내에서도 심지어 미국 내 뉴라이트 쪽에서도 사실 접어들이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핵무장을 핵무장 하자 얘기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나오는데 네. 핵무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보고 국제적으로 그래 혹은 미국도 이제 더 이상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기 싫다 떠나야겠다. 근데 그 대신 안전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새로운 평화 협정이랄지 뭐 주한미군 관계랄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있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어떤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주변국의 동의하에 네.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우리가 핵을 아니다.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경우도 상당히 저는 소수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은 맥시멈 프레셔라고 하는 것 갖다가 최대한 압박 전략을 갖다 펼치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행정분야의 바텀인 거예요. 이번에 볼턴 해고록을 보면 행정분야의 다수는 그거예요. 이 최대한의 압박을 놓치면 안 된다. 네. 근데 거기서 가끔 트럼프가 싱가포르 가서 그래 우리가 그러면은 제재 해제 줄까? 저 군사작전 훈련 중지할까? 뭐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한편 우리는 뭐냐면 그 사이에 미국은 최대한 압박을 할 때 우리는 최대한 교류를 하려고 하는 그랬었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연미와 화북 사이에서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미가 강해지면 화북이라고 하는 건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장 남북 간의 긴장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쪽은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화북의 속도를 갖다 높여가면은 미국의 또 입장에서는 미국과 깨질 가능성이 최대한 있는 거죠. 압박이라고 하는 예. 자기들 어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막 먹혀들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지점에 균형을 그때그때 어떻게 아하. 하냐 하는 문제인 것이고 가령 민주당 같은 경우는 햇볕 정책 이래 우리가 좀 독자적인 목소리를 가져서 연미 화북에서 우리가 화북의 어떤 지점을 좀 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레버리지를 크게 한다 하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통합당 보수당 쪽은 입장에서는 좀 연미 쪽으로. 쪽을 더 강화하는 네. 것이 저 압박의 효과, 전략적 효과가 크다고 보는 것이죠. 요거만 짧게 근데 핵무장론에 대해서 예, 제가 한 핵무장은 말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핵무장론자가 아닙니다. 그 핵을 보유론자가 아닌데 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해야 되느냐. 처음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70년대 말에 나왔죠. 그렇죠. 미국이 주한미군 이사단을 철수할 때 우리 안보가 이어갈 때 우리 독자적으로 핵무장하자고 국회 속기로 많은 의원들이 주장을 해요. 네. 그걸 카드로 해서 미군 철수를 막고 우리 안보를 튼튼히 했던 경험이 있고요. 지금 또 북한이 핵을 6차례 핵실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물론 평화적으로 핵을 폐기한 노력을 선행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과 핵을 대칭시켜서 핵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야당 정치인의 일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 정치 프레임 속에서 그거는 핵전쟁 하자는 거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만큼 심각하게 북한의 이 실제로 핵을 사용해서 군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가면 되고요. 핵무장론의 일부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에 대한 협력에 대한 의지를 좀 더 자극하고 네.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데 굉장히 하나 있어야 될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핵무기를 보유해서 상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백 전 의원님은 핵무장보다는 이 핑크 무장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분홍무장. 그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좋은 뜻을 받겠습니다. 아, 예, 좋은 뜻입니다. 예. 자, 먼저 시작이 됐던 대북전단 살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해서 지금 법안은 추진되고 있나요, 국회에서? 예, 그 최근에 한 탈북자 단체가 네. 인천 강화군 성모도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려던 강행하려던 거를
포기를 했어요. 네. 이게 남북 간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접경 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그렇죠. 이런 걸 여론을 받아들인 겁니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남북관계 악화의 한 원인으로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김승남, 김홍걸, 박상혁 의원님이 잇따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을 냈고요. 이게 핵심은 통일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살포가 가능하도록 승인 받고 규정하는데, 하라고. 예. 예. 이게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부분은 계속 꼬리표가 달려 있고요. 그렇죠. 특히 통합당 반대를 넘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는 됐는데 여야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자, 그야말로 비상시국입니다. 이 국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두 분 현재 국회 계시진 않지만 좀 국회 역할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2010년도 네. 연평도 포격 때 그때 계셨죠?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면 여야 의원 한 10명 같이 가서 연평도에 가서 폭격 현장에 서 있겠다. 근데 그때는 2차 폭격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국민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최전방에서 내가 예. 포를 맞겠다. 북한에서 포를 쏠 수도 있고 안 쏠 수도 있지만 아마 포를 쏘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의원들이 서 있으면. 그러니까 9.11 미국에서 9.11 테러 났을 때 뭐 미국도 아주 경악을 했죠. 미국 또 오전에 이제 아침에 이런 시간에 한 9시 전에 펜타곤하고 월스트리트 트레이드 빌딩이 이제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죠. 미국 국회의원들이 여야 상원 의원 하원들이 오후에 의사당을 삥 둘러서서 이렇게 인간띠를 하고 미국 국가를 부르고 이제 그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전 지금 국회 열어서 뭐 하냐고요? 국회 열어서 싸움하지 마세요. 그냥 이럴 때는 오히려 여야가 대미 외교하고 대일 외교하고 대주 외교하고 대러 외교하고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할 일입니다. 국회 열어봤자 여야가 또 지금 똑같이 지금 우리 백승주 의원님하고 저하고 균형 잡힌 시간에서 얘기하는데 서로 대한 얘기하면 국민들만 불안해해요. 국민들 안전하게 국민들 안심 갖게 하는 역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청와대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교적 금도가 넘었다. 특히 김여정 발언이 이건 몰상식한 행위라면서 예의를 갖춰라. 아주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혹시 정부가 강경한 대응으로 선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 대해서? 뭐 김여정의 발언이 예의를 넘었다. 넘었다. 인내할 정도를 넘었다 이런 이야기는 매우 정상적인 반응이 너무 늦게 나왔어요. 조금 늦었다는 거죠. 조금 예. 좀 타이밍이 잃었던 거 초기에 좀 이렇게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하는 것을 뭐 강경하게 정부 입장을 바꿨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지 않고 어쨌든 우리 정부가 좀 의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대북전단 살포 방지법 이 문제가 나왔는데 네. 이 문제에서 뭐 대원 판례도 있고 뭐 합니다만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야 되고 그게 또 다른 국민이 불안 준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차단해야 되는 게 이 대원 판례라는 그 범위 안에서 국회가 의논해서 법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네. 아마 법사위원장을 갖고 왔으니까 한 달 안에도 법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 그건 한 달 안에 법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지금 타이밍상으로 정말 적절하지 않다. 왜냐? 6월 4일에 이 당돌하게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회에다가 그 법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전단살포 방지법을. 그 김여정이 지시한 것을 우리 국회가 한두 달 안에 그걸 속전속결로 만든다면 이 패스트트랙이라 초패스트트랙으로 만든다면 아하. 우리 국회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맞지 않다. 우리 국민이 볼 때 우리 국회 모습이 이런 부분이야말로 이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 정서 또 하는 분들을 좀 모아서 숙성시켜 가면서 국민 불안을 줄여가면서 헌법에 합치되게 여야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남북 관계가 많이 경색되니까 통일부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정치권에서도 통일 외교 라인 싹 교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예, 대북 정보 판단 미숙 그리고 소극적인 정책. 그렇죠. 이게 지금 현 상태의 남북 관계를 만들어 오지 않았냐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인데 여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네. 전열을 좀 재정비하자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측 특사 파견을 거부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성 국정원장 이름을 거론했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두 기관의 개편 가능성 얘기도 아하. 나오는데 이 경우는
북한의 굴복한 인사로 비춰질 수가 있고 연속성 차원에서 봐도 안보 공백 우려가 큽니다.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지금 코로나 전국이잖아요. 국면에서 당장 방역과 위기관리 수장인 이들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평화 시계가 지금 거꾸로 가는 상황에서 늦게라도 분위기 쇄신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실제 두 수장이 직을 유지한 게 모두 3년이 넘었습니다. 아, 오래됐죠. 그러니까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비상시국에 뭐 통일부 수장은 이제 사퇴됐으니까 이렇게 책임진다 해가지고 뭔가 가능성이 있는지 또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북한의 나쁜 교육이 될 것이다라면서 반대 뜻을 밝혔어요. 이런 거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박지원 장관의 업을 따르면 그렇죠. 결국 북한 지도자가 우리 통일부 장관을 필요할 때 막 바꿀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 예. 저는 그 부분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13달 동안 봉직한 우리 통일부 장관 나가면서 권한은 없는데 하는 이야기인데 저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김현철 장관. 김윤철 장관이 뭐 11개월, 13개월 동안 남북회담 한번 못했어요. 네. 했는데 지금 그 안보 정책, 대북 정책의 평가와 관련된 거죠. 평가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그 정책 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안보 정책이 무슨 정책이든 잘하시면 5년 하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그 국가 국민을 위해서. 지금은 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지금 바닥이 났고요. 또 안보 우리 지도자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그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는 뭐 그런 부분에 인적 쇄신을 통해서 책임을 묻고 또 새로 한번 짜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여론도 맞고요. 아하. 그런 많습니다. 그런데 대해 한번 귀 기울여 경청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야, 네. 주어진 권한 얘기는 좀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백 전 의원님이 잠시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주어진 권한에 비해 책임이 너무 무거웠다. 이렇게 억울하다는 거죠. 얼굴이 참 무거웠어요. 네,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뜻인지 좀 풀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권한이 뭐 없었다는 억울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통일부가 갖고 있는 어떤 숙명적 한계 이걸 갖다 절감한 것이죠. 네. 사실은 북한의 파트너는 우리 국정원 아닙니까? 북한에는 통일부하고 통전부죠. 네. 통전부가 이제 국정원하고 네. 파트너인 거죠. 우리 통일부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식 같은 통일 개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맞는 어떤 그 개념에 정부 부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는 외교부가 하고 북한하고는 국정원이 하고. 네. 근데 지금 남북 간에 할 일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과 기대는 중요한데. 큰데 예. 실제로는 어떤 파트너도 없고 권한도 없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려워한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사람을 교체한다는 거 이거 네. 뭐 북한이 요구해서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어떤 국면 쇄신이랄지 이런 거의 필요성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뭐 이래 갖고는 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어떤 그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김현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단순히 뭐 누가 적임이냐 또 어디까지 개편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따지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네. 아니 그걸 따질 수도 있다고 봐요. 또 따져야 하는데 그러면은 누가 온들 아까 그 통일부의 숙명적 한계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 정부가 지금 어떤 노선을 갖고 가야 할 것이냐. 아까 말했던 연미 화북의 버전 2가 있느냐. 네. 버전 2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돼야지 사실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고민이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네. 제가 김현철 장관을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학교에 있을 때 아는데 저 직접 합법을 쓰는 사람이에요. 네. 애들로 표현하지 않고 권한에 비해서 책임이 무겁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일할 여건을 안 주고 와서 보니까 참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이것뿐만 앞에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강제 복송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아마 이 구조적인 문제, 우리 민의원님 지적했는데 국정과 통일부 역할 문제, 구조적인 문제도 개인 현재의 문제도 있고 해서 있지만 권한에 비해서 책임이 무거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관을 교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관에게 어떤 권한을 줘야 되는 문제 같이 고민하도록 하도록 생각.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권한도 안 주고 책임만 묻느냐 이거죠. 권한하고 책임하고 이제 등가성이 돼야 되는데 안 맞다라는 취지인데 자 그렇다면 통일부 장관 사임하면서
차기 통일부 장관 얘기를 계속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정치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이 조명근 장관이었는데 예. 관료 출신이었어요. 그렇죠. 또 최근 사표가 수리된 김현철 장관은 학자 출신이죠. 교수, 예, 학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무 감각이 있는 정치인 출신이 맞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론되던데요. 예, 우선 민주당 이인영 의원 전 예. 원내대표가 거론되는데요. 20대 국회 상임위 활동을 임기 4년 내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할 정도로 남북 네. 문제에 관심이 많고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요. 다음 인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 강점이고 맞아요. 전대협 3기 의장 시절에 대학생이던 임수경 전 의원의 그 방북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서호 현 통일부 차관이 내부 승진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고요. 있죠. 현 외통위원장 송영길 의원도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통합당 경우는 대북 유화론자, 대화론자는 현 상태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 알죠. 이인영 대표라든지 뭐 임종석 실장 친하고 다 알잖아요. 송영길 의원도 마찬가지고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질문 좀 잘못했습니까? 누가 되면 좋겠어요? 아니 제 생각에는 이게 방영되기 전에 임명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걱정은 안 하시죠. 다한 번씩 걱정 안 하시죠. 제가 먼저 편집해서 그럼 드러내요. 세 명 다 한 번씩 장점을 얘기해 주시면 편집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 우선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 뭐 우선 본인이 민간 차원에서 통일안보 분야에서 노력하겠다 하고 일단 선을 그었죠. 그렇지만 크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 설계를 갖다 네. 같이 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또, 신뢰가 있을 거라고 봐요. 남북 모두로부터. 그래서 한편에서는 지금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지위보다는 대북 정권 특사랄지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특보 이런 쪽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저는 네. 그런 점에도 유력하지 않을까 하는 대북 생각을- 특사 쪽으로 임종석 실장은 가능성이 있다. 그 대북 정책 정권 대북 정책과 관련된 전권 특별 특사, 보좌역 특별 보좌관. 이런 쪽으로 네. 그래서 조금 프리하게 프리하게 남북을 넘나들며 또 미국하고 오가며 여러 부처로 오가며 어떤 고중 조정을 할 수 있는 뭐든지 어떤 하겠죠. 임종석 실장은. 뭐 그런 쪽에 아마 본인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예. 느껴져요. 아마 송영길 그 통일위원장 같은 경우 아마 가장 제가 볼 때는 터프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터프하냐면은 이 미국의 어떤 어느 정도 각을 세우고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미국보다 말씀하신 화복에 가까운 예. 네, 그렇죠. 연미보다는 지금 예. 뭐 러시아 관계도 지금까지 신북방 외교 특위위원장을 쭉 해오고 이런 쪽에 계속 관심 많이 보여왔죠. 그러니까 연미보다는 화북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 만약에 기대를 한다고 한다면 송영길 의원이 아마 적임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 이제 한 명씩 거론 다 하시네요, 이제.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어쨌든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죠. 무난하죠. 대통령하고도 당대표 선거를 같이 한 적도 있고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하고 같이 했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신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굉장히 그 전략 전술에 많이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백승주 의원 이제 국방부 차관도 하셨고 통일부 장관 어떤 스타일이면 좋겠습니까? 그 역대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의 관계에서 조금 우리 국민이 봤을 때 조금 의아하면서 잘 그래도 설계했던 부분이 김대중 대통령 때 강인덕 통일부 장관 임명해서 보수의 아이콘인데 강인덕 그 당시 통일부 장관은 예. 남북한 7.4 공동성명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7.4 공동성명을 끌어낸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초기 햇볕 정책 설계할 때 국민적 신뢰 보수 또 모든 국민으로도 신뢰를 받아놓게 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전환을 좀 추진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앞에 조명균 장관이나 네. 또 김연칠 장관과 다른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 영 다른 않겠느냐. 어떤, 네. 정치적으로 북한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보다는 북한한테 듣기 싫지만은 단호하게 북한에게 우리 국민의 메시지, 역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당당하게 문제를 풀어갈 사람. 그리고 실제로 실무적으로서는 또 이렇게 협력을 끌고 나가는 그 김대중, 강인덕의 어떤 그 그런 체제 이런 부분을 한번 발상에 전환할 필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지금 이 3년의 실패를 북한의 길을 너무 많이 기울여서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통일부 장관이 제 역할을 못했다. 국정원장 제 역할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성격의 사람을 내세우면은 또 실패를 반복하겠죠. 이때는 과감하게 다른 커리어를 가진 사람, 북한에게 할 얘기를 하는 사람. 이전 정부 이랬던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하고 통일부 장관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래갖고 앞세워놓고 또 협력 아니 미국의 파웰 같은 국방부 장관을 국무장관 시켰어요. 예. 그런 면에서 또 발상의 전환이 발상의 필요해서 필요하다. 대북 정책에 대한 신뢰를 모으고 그것을 가지고 추진력을 만들고 네. 맡기면 또 대통령 뜻을 벗어나겠어요. 그런 식의 네. 자꾸 자기 또 통제 이런 것 넘어서서 역사를 생각하면서 좀 국민적 전체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고 해가는 게 필요하다. 특히 네. 안보 분야는 네. 그게 초당적 얘기죠. 그렇죠. 네. 발상의 전환을 해서 좀 파격적으로 조용필 씨 어떨까요? 네. 좋아하십니까? 북한에서 조용필 씨 노래 많이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개성에서 분들 돌아와요 판문점에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부르면 되죠. 좋습니다. 예, 그냥 한번 네. 이야기해봤습니다. 분위기 좀 풀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네. 네. 자, 네. 그 누구가 되던 간에 네.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과 얼마나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지금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말았습니다. 지금 모든 연락 채널이 끊겨져 있는 상태이고 특사도 거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요? 북한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북한의 생각이 진짜 뭐 안 만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그 우리 저 민현이 맥심 프레저 미국의 네. 대북 정책을 했는데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맥시멈 프레저 최대한 압박을 최대한 한다. 압박을 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도 두 가지 전략적으로 미국과 대한민국과 결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를 더 공고하게 할 수 있는 네.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이 또 북한에다가 식량 80만 톤 줬어요. 네. 그 중국은 식량 80만 톤 주는데 대한민국 삐라만 준다 이렇게 불만을 토했는데 그러네요. 이 동북아 정치 한반도 질서의 교체 속에서 대한민국과 미국과 결별하면서 옛날 냉전 시대처럼 지금 세계 구도 변화에서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좀 용이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보면 결국은 경제 제재 푸는 게 아마 북한의 요구 같아요. 이 볼턴 전 백악관 보좌관이죠. 회고록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까? 어떤 거예요? 이렇게 네. 김 최근에 기자. 이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회고록이 나왔는데 네. 그 한반도 관련 내용도 상당한 것으로 많이 예, 있었어요. 보입니다. 코리아가 뭐 700 몇 번 등장했다고. 미국 정부가 이제 책을 나오지 못하도록 소송을 걸었을 정도니까 네. 예, 이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일부 입수한 걸 보면은 2018년 6월 우리 싱가포르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유엔 제재 해제가 다음 주제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논의에 열려 있다. 아하. 답을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합의를 상원에서 인준받겠다고 하니까 예. 현장에 있던 폼페이오 장관이 볼턴 보좌관에게 아. 쪽지로 트럼프 거짓말쟁이 이렇게 그렇죠. 메모지를 건네기도 했다는 기록도 네. 있는 걸 보입니다. 이게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도 나왔는데 볼턴 시각에서만 본 주장이다. 예, 왜곡됐다. 왜곡됐다. 미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네. 보면 이 북한의 대부분의 불만은 결국 미국 이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그런 것 같은데 같은데요. 이 다른 데서 뺨 맞고 우리한테 화풀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만 이러는 걸까요? 미국 같아도 뺨을 때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아, 있어요. 미국 때려버린다. 오.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할 예, 때는 미국 같은 도발을 좀 늦출 것이다. 핵실험이랄지 ICBM 발사를 갖다 훈련을 갖다가 늦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미국 대선 때까지는 어떤 새로운 변수를 갖다가 만들어봤자 의미가 네. 없기 때문에 늦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SLBM까지 만약에 쏜다고 한다면 실험 발사를 한다고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들이 맥시멈 프레셔라고 하는 것이 한계에 봉착했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스탠스로 간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우리 볼턴 회고록에서 볼 때 정말 트럼프가 재선에 목말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급소를 갖다 찌를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요. 가령 뭐 ICBM을 또 발사한다든지 심지어 SLBM을 발사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 그렇게까지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수를 갖다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한다면 아까 우리가 시간을 갖다 역상에서 봤듯이 너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전혀
배제하고서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우리만 뺨을 때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뺨을 때리지만 너희들한테는 뒤통수 때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갖다 대처를 해야 한다. 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지금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우리 민 의원님은 우리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진 패는 거의 없어요. 또 6.15 우리 그 담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유엔 제재 이 부분을 좀 풀어내야 되는데 그거 있는 상황에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패가 뭐냐 이거 아니에요. 뭐가 이제 아까 우리 있어요? 전쟁 네. 아니라고 그거 했죠. 뺐어요. 핵무기자 다 네. 뺐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남은 패가 그 맥시멈 프레셔를 갖다 최대한 하여간 그 압박을 가해갖고 예. 북한이 하나 지칠 대로 놔두는 거 뭐 이거 하나 있을 수가 있죠. 네. 근데 북한이 굉장히 절박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볼턴 해고록에서 보면 2차례나 물어본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물어보고 하노이에서도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 싱가포르에서 그래? 우리 제재 해줘 저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은 제재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해줄 수 있다고 여운을 남기니까 그다음에 하노이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 그럼 우리가 선물 갖고 오자. 그래서 영변 핵시설 갖다 완전히 갖고 왔는데 갖고 왔더니 그건 콜 하나 더 ICBM 이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절박한 건 사실이에요. 거기서 서로 여지가 있는 거예요. 서로 협상과 타협의 여지는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맥시멈 프레셔 플러스 제재 해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절충을 할 수 있냐, 또 우리가 북한에다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그 이 길을 화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번영의 길을 얼마만큼 제공하냐 하는 걸 어떻게 결합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개성공단 뭐 이런 거 좀 열 수 있나요? 당장은 불안하고 불안하지만 되지만.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이 길 이외에는 또 어떤 길이 있을까? 예. 정세현 그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요. 부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조건 퍼주기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이제 최대한 퍼주기가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맥락은 모르겠지만 최대한 퍼주기를 한다고 하는 건 결국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뭐 단계적 해결, 동시적 해결, 뭐 상호주의 이런 걸 건너뛰어서 이게 포괄적인 해결을 갖다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하러 미국을 통해서 합니까? 직접 한다. 남북이 직접 하죠. 핵 문제가 직접 하죠. 근데 이게 주변 국가에서 그걸 용인하겠습니까? 용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카드를 야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한국의 협상에다 맡겨 우리가 어떻게 저들의 나름대로 창의적 작품에다 우리가 모든 걸 맡겨.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요 현재의 상황은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위기가 증폭되지 않게 속도를 관리해가면서 실제로는 그 맥시멈 프레셔와 제재 완화 남북 간의 관계를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거기서 한 단계 버전업된 것을 서로 신뢰하에 미국도 신뢰할 수 있고 북한도 신뢰할 수 있고 우리도 신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볼턴 회고록에 나온 걸 보면 서로 다 자기 패를 숨기고 가서 또 깜짝 놀랐지 이거 받을래 말래 도박판이잖아요. 완전히.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도박판이에요. 이게 진짜 모든 외교가. 백승주 우리 의원님 예. 잘 아시지만 모든 정상 외교라고 하는 건 밑에서 다 해가는 겁니다. 예. 대본 다 있어요. 심지어 푸틴이 읽어요. 하나 더 있네 이거. 빼. 아니 이거 하나 더 있네 이것도 읽어야겠습니다. 저기 문재인 대통령님 저 우리 그 한류 교류 이것도 강화하자고 하는데 콜이죠. 예, 그럽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 콜 따라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양 정상이 아주 프랭크리하게 얘기했다고 하는 건 회담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요거대로 안 하고 솔직하게 한두 마디 더 얘기했다는 거죠. 밑장 빼기 했구나. 프렌들리하게 얘기했다고 한 건 요거대로 잘했다는 거예요. 회담이 잘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프랭클리가 보면 안 좋은 거래. 솔직하게. 프렌들리도 아니고 프랭크리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무슨 저 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깨져버렸잖아요. 네. 완전히. 이딱 숨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를 지금 이 볼턴 회고록을 갖다 저는 일정 정도 신뢰를 하는데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해서 줄이면 네. 그걸 보면 다시 이 3자 외교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바텀을 갖다 잘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 네, 백 이 의원님. 문제의 핵심적인 거는 중매 외교랄까 중재 외교 이 예. 부분인데 대한민국 역할에 대해서 북한이 좀 분노하고 있는 건 사실 같아요. 이렇게 그 싱가포르 회담을 성사시키는데 대한민국 역할이 컸는데 네. 보증을 쓴 거예요. 우리 정의용 그 실장의 그 아이디어라 그랬는데 미국 정부에 가서는 북한이 그 남북 정상회담 해보고 남북과 해보니까 핵 폐기할 것 같다라고 미국에 이야기를 한 거고 핵 폐기 안 되면 제재 완화할 수 있는 거죠. 의원진에서 이렇게 미국의 메시지가 전달된 거고 북한에 가서는 야, 미국도 제재 완화할 의사가 있는 것 같더라. 그 핵 폐기 하면 말이 좀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보증 외교가 중간에서? 잘못되었고 너 보증 잘못 써서 금 입고 있다 아, 이렇게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것이 우리한테 분노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정세현 평통수석 부의장 같은 경우에 막 퍼줘서 저질러서 해결한다.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방공포로 석방을 저질러서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조건에서 저질러서 유엔 회원국들과 국제사회가 등을 쥐고 고립화되어서 우리의 생존 번영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우리 전 국민이 선택해야 돼요. 자, 북한 좀 도와주려고 하다가 생존과 번영의 모든 조건들 다 잃는데 국제사회 관계를 많은 손상을 입는다. 우리 국민 동의하겠습니까? 국민 그 동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무책임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막 퍼주자. 그거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엔제 테두리 안에서 조율하면서 해야 될 일이지. 생존 번영 조건 상당한 손상을 입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북한에 좀 퍼주고 이 수출을 못하고 여러 가지 외교적 고립되는 상황을 해도 된다 하자 이거요. 네.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게 아니고 해서는 안 그건 된다. 함부로 이야기했으면 안 된다 이 생각. 자, 결국 말한 것처럼 미국이 참 중요해요. 미국이 우리 남북 문제 중요한데 미국은 지금 대선 때문에 상당히 바쁘고 분주한 상황인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 정부 반응은 신중한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것, 또 중국과의 공조 이런 걸 통해서 국무부가 상황을 풀어보려고는 하는데 11월에 미 대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북한 문제를 변수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일단 강한 것 같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폭파된 다음 날 미국을 네. 찾았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비건 국무부 장관을 만나고 귀국을 네. 했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일단 논의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우선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방안,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예. 대응하는 방안. 구체적인 논의는 조만간 있을 한미 국방장관 화상회의에서 더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는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북한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이 방식과 규모를 어떻게 할지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네, 한미 연합 훈련 재개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훈련 합니까 맙니까? 두 분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까? 그 네. 한미연합훈련의 그 문제가 조정된 것은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 갑자기 제안했어요. 우리 정부하고 논의도 하지 않고 그래서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 뭐 이런 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북한에게 이렇게 지금 미국의 반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미국의 전략가가 이제 비건 국무장관이죠. 저 비건 국무장관을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네. 한 적이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북한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군사력이 아니에요. 북한을 통제하고 회담장을 끌어내고 북한을 미국이 의도하는 방향을 끌고 가는데 유일한 잣대가 유일한 수단과 무기가 유엔 제재입니다. 유엔 제재를 내려놓으면은 북한을 다룰 수 없다고 이 미국 전략가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트럼프가 되든 어느 대통령이 되든 간에 북한을 다뤄야 되는데 다루는 데 있어서 수단이 뭐냐? 유엔 제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어떤 전략가도 유엔 제재를 쉽게 해제하기 힘들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한미 워킹 그룹을 쭉 다루었던 사람이 비건 아닙니까? 네. 국무장관 되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비건의 그런 입장을 알기 때문에 그 북한의 김여정이나 그 워킹 그룹 한미 간의 제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 구조 그 자체를 없애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가들은 대선과 관계없이 북한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유엔 제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바를 얻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바로 재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 중국이 제안했던 쌍중단이 실현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은 ICBM하고 핵실험을 갖다 중단하고 그 반대급부로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그 실험을 다시 하지 않는데 미국의 연합훈련을 갖다 다시 재개할 가능성은 없고 다만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킨 거에 대해서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력 자산을 갖다가 순환 배치한다든지 돌린다는 거죠. 무력 시위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전략 자산 문제를 다시 깊게 보다 보면은 미국이 방위 분담 협상할 때 전략 자산 전개 비용을 따로 내놓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상당 액수예요.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전략 자산을 전개하겠다니까 이 방위 분담 협상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것도 좀
봐야 되는. 일부에서는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원 씨. 네, 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네. 차기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되는 게 낫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가 좋습니까? 마음속으로 기도 좀 해보려고요. 그 클린턴 대통령 임기 말에 12월 예. 달에 북한의 조명록 차수 원수 밑에죠. 네. 그 사람이 6.25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죠.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클린턴하고 만날 땐 군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다음에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네.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김정은이 네. 한 5만 명, 7만 명이 이렇게 운집한 그 마스 게임을 갖다 보여줬어요. 그 마스 게임이 뭐냐면 매스 게임이죠. 전쟁신이에요. 아, 올브라이트를 보고 6.25 전쟁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이 보게 될 마지막 전쟁신이다. 이제 화해하자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북미 연락사무소를 갖다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부시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하지 마라, 네. 스톱해라. 아하. 그러면서 이제 북한을 갖다 테러 지원 국가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과 미국이 일치할 때, 한국과 미국이 일치할 때 일을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좀 엇박자가 돼요. 계속 우리, 엇박자가 되면 안 맞는. 우리가 그다음부터는 민주당이면 저쪽 공화당 쪽이 많고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오바마 정부 때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는 사실 전략적으로 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는 전략적 인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관여주의로 갔죠. 그리고 우리 그 10년 전부 때도 북한에 대해서 이렇다 할 관여주의를 갖다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최대한 관여주의, 최대한 압박을 하지만 또 최대한 관여주의를 할 때 네. 우리가 사실은 뭘 맞출 수가 있는 것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러면 생각을 민주당이 해봅니다. 좋다는 게 공화당이 지금 민주당은 사실은 현재 트럼프보다는 과거에 오바마의 그 전략적 인내주의, 그러니까 불관여주의를 갖다 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북미 관계가 그래서 전략적 인내라고 한 건 한없이 맥시멈 안 프레셔만 하겠다는 하고 거죠. 맥시멈 네. 프레셔만 하고 놔두는 거예요. 관계 개선 안 하겠다는 거죠. 이 상태로도 악화되지 않게만 놓고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압박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당근도 줘가면서 뭔가 길을 뚫어보는 거잖아요. 민 의원님은 그런 트럼프를 차이가 있다. 선택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자 낸시 펠로시가 이제 대표적인 의장이면서 대표 각을 세우고 있는데 네.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모든 정책에서 각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비슷해요. 네. 민주당 공화당이 비핵화하고 또 북한을 다뤄가는데 있어서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되면은 트럼프가 조금 여건이 안 됐는데 뭐 서둘러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손질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바꿀 수도 있다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바이든이든 트럼프가 재선되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유지할 것이고 그 수단으로서 유엔 제재 문제를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그 좀 미국의 어떤 그 제가 페리 보고서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네. 이 미국의 그 페리는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 때 그렇죠. 국방부 장관을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부시 정부 때 그 홈페이지를 들어보면 그 이전 정부의 전략가들이 같이 회의를 많이 해요. 우리가 참 그걸 좀 배워야 네. 돼요. 우리는 지금 아. 많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많이 있는데 역대 현재 대북 정책에 따르는데 그런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없어요. 그게 아쉽다. 그냥 그런 분 아쉬운데 미국은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든 또 바이든이 되든 간에 트럼프 정부 일했던 전략가들이 또 써야 그 된다. 앞에 오바마 정부 일했던 전략가들이 같이 아하.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대북 정책 조율을 하는데 비핵화, 그 남북 관계 속도 조절에 대한 문제는 있을 겁니다. 미북 관계 속도 조절 그렇죠. 큰 방향은 유지될 거로 이거 뭐 누가 돼도 상관없다고 지금 백 의원님은 아니 네. 그렇게 누가 돼도 뭐 아무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북한을 다루는 데서 오늘 또 김민주 기자 특별히 출연을 해서 오늘 남북 관계에 많은 얘기들 해주셨는데 그냥 기자적 시각에서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역대 어느 정당이나 어느 뭐 보수든 진보든 정권이 가져가도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넘어진 셈이니까 이 역경을 딛고 다시 화해도 하고 다시 한번 넘어졌다고 화해해서 지금 현 상태로 쭉 가는 트럼프가 게 좋다. 네, 트럼프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미운정이 무섭다. 또 새로 사진 찍고 행사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과정을 좀 더 바꿔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구간이 명관이. 예, 구간이 네, 미운정이 무서워요. 네. 트럼프 좋아하시는 아니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 저도 네. 전문가가 아니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또 그 길을 또 하노이, 네. 싱가포르 생각해 보면 네. 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저는 저는 안 되면 어떡하고. 예. 방위비 분담금 포기한다는 약속만 해주면 트럼프. 다음에 독도에서 하기로. 좋습니다. 자,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가장 베스트로 꼽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가 돼야 된다. 운전자론인데 근데 또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을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누가 운전석에 앉는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 이제는 네,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이 때 내비게이션을 잘 설계해서 내비게이션에 충분한 네. 빅데이터를 해갖고 내비게이션을 잘 설계하면 되기 때문에 운전석에 앉아있다 했는데 운전석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차 밖에 있었고 파티할 때 밖에 있었고 이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모든 전략가들 지혜를 모아서 네. 그 한반도의 어떤 차의 어떤 내비게이션 그 5년 후, 10년 후, 100년 후에 한반도에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설계를 잘해야 설정을 되는 해야 거지. 된다 이제는. 누가 운전석에 앉느냐. 음흠. 지금 진짜 내비게이션만 잘 설계하면요 운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운전 다 그렇게 하잖아. 내비게이션이 중요하다. 김민주 방향성이 기자 중요하다.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북한식 정치 경제 체제로 지향할 것인지 네. 대한민국이 이루어야 했던 이것을 유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비게이션을 잘 설계해 가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매번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뭐 끌려가 주는 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상황상. 우리가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러면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 대응 일변도로 간다면 네. 실제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이 대화의 틀에 끌어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좋아 이 상황 모든 책임지고 북한도 김여정 사퇴해. 그 말을 뭐 할 수가 없죠. 예. 뭐 이러면 거의 다 파국까지 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이 만약에 속시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뭐 그 정책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중재자론은 벗어나야 한다고 봐요. 네. 운전자론, 그러니까 중재자론이 있고 운전자론이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론이 주행차론. 이거 오늘 처음 나온 얘기예요. 우리 맞점 맞고에서. 백승주 의원이 주장하는 자율주행차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 수전선까지는 자율주행차가 갈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돼 있어요. 네. 5G도 있고 네. 전파를 다 바꾸고 네. 갈 수가 있는데 북한은 딱 가는 순간 그게 없는 거예요. 네. 그 유발 하라리라고 있죠, 이스라엘에 그 굉장히 뭐 유명한 예지적 철학자 비스만데 그 네. 사람이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에 가장 빨리 올 수 있다면 그건 북한이다. 왜냐하면 지도자 한 명이 결정만 하면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평양에는 다 무인 자동차만 다녀. 이러면 그냥 무인 자동차 다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 적응하고 신호등도 바꾸는 거죠. 사실은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북한이라는 거죠. 북한일 수 있다. 산업혁명 이거 그 전에 했던 길은 지금 북한이 여기서 시작해서 다른 나라가 30년, 200년 했던 걸 따라가려면 오래 걸리죠. 네. 농업혁명도 오래 걸리죠.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거는 지금 중국이 그래서 제조업 2025라고 하는 것이 안 가봤던 길에서 미국을 앞서갈 수 있다는 거 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북한도 지금 안 가봤던 길, 지금 우리가 백승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차, 네. 니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율주행차 같이 깔고 내비게이션 같이 만들자. 네. 무슨 얘기를 해도 미국이 빠질 수 없네요. 자율주행차도 미국이 제일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안 그런 거예요. 네. 어쩔 수가 없네요. 아니 근데 빠질 수가 그나저나 없네요. 김정은 위원장은 또 네. 안 보여요. 언제쯤 네. 등장합니까? 좀 불안합니다. 예. 또 찌라시 받았어요. 어디 없다고 찌라시라뇨. 아프다고. 정보지. 네, 증권가 정보지. 예. 어디 있습니까?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여름 휴가 갔든지 뭐 그런 찍겠죠. 근데, 나오긴 근데 나오겠죠. 별로 궁금해할 이유가 있겠어요? 네. 나오긴 등장하고 안 하고 그렇게 뭐 차이가 없는. 김여정이 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여정 공주가 다 하니까 정은 왕자가 지금 아픈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다음에 후계자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뭐 어떤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보지 않고 뭐 업무가 과중해서 뭐 스트레스 쌓인다 뭐 이런 거 다 그냥 사람들이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라고 봐요. 네. 물론 일정한 정도 힘을 갖다 실어줘가면서 북한 체제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뭐 후계자 구도를 갖다 만들어가는 과정에 김여정을 갖다 탑재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용도일 거라고 보고 결국 궁극적인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이 어느 순간에 남북이 만날 때, 북미가 만날 때 또 나타나서 자기가 할 거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김정은이 나타날 것이다. 책임을 질 것이다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네, 정말 나라 안팎으로 정치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위기가 비상상을 잘 넘길 때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막점 막후에서
별책 부록을 긴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화제의 인물을 탐구해보는 막전막후 부록이라고 봐도 뭐 무방한데요. 첫 번째 살펴볼 주인공 계속 우리가 언급했어요. 공주님을 한번 언급했는데 자 누구죠? 네, 최근 들어 남북 관계의 핵심 인물로 네. 떠오른 인물입니다.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고요. 북한 노동당의 제1부부장 김여정입니다. 자 여정 공주라고 우리 두 분 의원님은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번에 존재감은 정말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김현주 기자 조사 좀 하셨다고요? 네,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일 위원장의 네 번째 아내, 일본 무용수 고고용희 씨 네. 사이의 막내딸입니다. 네. 김정일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하는데 음흠.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한 혈육이에요. 그렇죠. 김일성 집계 적통, 이른바 아하. 백두혈통이죠. 김정은 위원장 다음으로 네.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입니다. 북한이 정말 폐쇄적인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신변, 특히 백두혈통, 김정은 일가의 신변이 잘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나이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몇 살이에요 이 사람들 다? 네, 이게 아메리칸 에이지하고 예. 코리안 에이지가 소문이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다. 네, 예. 미국에서는 89년생이다라는 89년생이다. 설이 있었고요. 예.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87년생이다. 뭐 이런 이야기. 저랑 띠동갑입니다. 네, 예.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 통일부가 발간한 2019 북한 주요 인물 정보에 따르면 1988년생으로 공식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나이가 33살입니다. 어쨌든 너무 참 젊어요. 30대. 네. 지금 김민주 기자보다 어리죠. 김민주 기자는 김정은하고 동갑으로 제가 알고 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동갑으로 알고 있습니다. MC 장군은 30 네. 초반 뭐 했어요? 그 뭐 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에서도 2인자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동생한테 밀려서. 김민주 기자도 뭐 사실 전 장녀여서요. 참 그렇군요. 예. 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유사가 뭐 유고 이런 게 된다면 최고 지도자 역할을 또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근데 김정은 아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언젠가는 아들한테 권력이 넘어갈 건데 결국 시한부 2인자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많죠. 음. 그런 주장하는 많은데 결국은 지금 김여정은 우리 사회의 표현을 하면 찬스로 표현하면은 네. 그 아버지 김정은의 찬스 또 아빠 찬스? 오빠 찬스 아빠 찬스, 오빠 찬스, 예. 엄마 찬스, 엄마 찬스.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예. 그 찬스인데 나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죠? 그 지금 김정은의 경우에도 84년생 설이 있고 82년생 설이 있는데 북한의 공식 입장은 1912년에 김일성이 태어났고 1942년에 김정일이 태어났고 1980년 네. 그게 그 30년마다 지도자가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걸 해서 84, 82년 땡겼다 설이 있어요. 네. 그럼 땡겨 터울을 좀 줄이려면 89가 87로 줄었는 게 아닌가. 생년월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설이 많습니다. 우리 백승주 의원님이 국방부 차관도 하고 막 정말 고급 정보들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막전 막후거든요. 혹시 정말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고급 정보 없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북한 고급 정보 얘기하면은 네. 뭐 아무도 검증이 안 되니까 막 이야기도 돼요. 아, 그러네요. 누구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잖아요. 네,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그 여정 공주란 말도 우리 정보기관 차이낸 게 아니고요. 그 요리사. 가 예, 차이내는 예. 말인데 그 절대 지도자 김정일이 여러 사람 예. 앞에 가기 따라서 공주라 붙였을 때는 예.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정말 아나무인의 성격이 초기에 형성됐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음. 그 여정 공주 하나 밝히고 그 진작 얘기하셨는데. 네. 그 김정은하고 김여정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 같이 했잖아요. 네. 보통 이제 남매가 고향집에서 같이 살면 사이가 멀어집니다. 근데 타향집에서 같이 살면 서로 의지하다 보니까 좀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좀 서로 의지하는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저는 그 부분에 저는 그 북한 유럽 국장과도 밖에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유럽에서 스위스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좀 네. 서구적인 생각을 좀 안 가질까 상당히 기대를 했거든요. 네. 네. 그 중동의 왕자들도 영국에서 공부하는데 돌아오면 또 술탄적 성격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어떻게 보면 그 유학 시절에 좀 서로 다 이렇게 저 남매의 우정이 그때 약간의 독점적인 승계 구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전남도 김정남이라는 있었고, 아다들이 있었고 또 김정철도 김정철도 있었고요. 있었고 네. 또
그 고모부도 있었고 장성택이 있었기 장성택도 때문에 있었고. 생존을 위해서 향후에 그 권력 변화에 따라 생존을 위해서 남매가 운명 공동체적 어떤 그런 동지애가 더 강화됐던 게 아니냐. 또 부모가 떨어져 살면서 특히 그 당시에는 독점 순교 구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애가 깊어졌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보니까 서구에서 뭐 공부를 하긴 했지만 먹는 식습관만 배우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자, 근데 김정일, 김여정 이 두 관계를 보면 김경희하고 또 김정일 동생 이렇게 행보가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고모죠. 고모 김경희 행보하고 김여정하고 비슷하다. 고모 김경희도 아마 40대 초중반에 네. 노동당 경공업부 차관인가 뭐 그렇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아버지 장례식 때 처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김정일을 갖다가 그 남매 우정으로 남매 혈육 간의 정으로 서포트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이제 오버랩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김경희도 사실은 뭐 북한 체제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가부장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김여정이 지금 현재 거론되는 것처럼 2인자 혹은 2인자를 넘어서 때로는 잠정적 후계자 역할까지 할 수 있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회주의 국가 일반적으로는 남녀 평등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직장에서는 남녀 평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최고 권력 지도부 내에서 여성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드물죠 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굉장히 상층부로 갈수록 폐쇄적이었는데 김여정은 하여간 그 독특한 위치를 갖다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김여정 부부장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게 저는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안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김경희하고 비교하면 또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뭐가 있죠 또? 그 황장엽 씨 해고로 걸리게 예. 보면은 김경희가 결혼할 때 가정이 나와요. 장성택과 결혼할 때 어, 아버지 반대에 완전히 격렬한 반대를 물러서고 그 자기 고집대로 하거든요. 고집이세요. 사랑 그래서 많이 했나 보네요. 예. 그게 아버지가 통제 못한 유일한 사람이 김경희, 김일성이 통제 못한 유일한 사람이 김경희였는데 네. 좀 고모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좀 당돌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김경희 또 김여정. 김여정은 비슷하다. 좀 비슷하다. 아버지 사랑을 백으로 스폰을 찬스를 해서 찬스 많이 썼다. 고집이 세다. 굉장히 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김경희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볼 때 사실은 뭐 백두혈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에 준하는 어떤 그들이 얘기하는 항일 민족 성전의 어떤 네. 중심의 어떤 가문에서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남성을 갖다 엉뚱한 고른 사람과 거죠. 결혼하니까. 네. 지금 이제 김여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최용의 무슨 조카도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남편이 보통의 물론 김일성 대학의 동창이니까 상당한 가정이긴 하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북한에서 얘기할 때 그 상류 계층에 속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그 고집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런 면에서는 네. 김경이나 김여정이나 어떤 비슷한 점은 있다고 얘기하는 지금 거죠. 지위로 보면 제일 높은 지위가 이제 정치국 후보위원이에요. 그렇죠. 후보위원 정의원 차이는 후보위원은 표결 의결권 없죠. 발언할 권리는 있는데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높은 자리로 한 2014년부터 주요 당직을 맡기 시작했잖아요. 2014년 13기 최고 인민회의 때 요때 지금 우리 그럼 국회의원이기도 나왔다고. 하고 네. 정치국 후보위원이기도 하고 네. 실제부의 부부장이기도 하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2014년부터 나이가 김민주 씨 나이가 얼마 전에 2014년 같으면 26, 7때부터 국가 주요 직책을 다 자, 차지하고 그럼 있어요. 김민주 기자께서 과정을 좀 얘기해 과정을 좀 주시죠. 얘기해 주세요. 비슷한 나이가 비슷하니까. 예. 네. 2014년 12월 김정은 비서실장으로 승격을 했고요. 20대네요, 완전 예, 20대 중반. 2017년에 노동당 방금 말씀하신 정치국 후보위원을 발탁했습니다. 아, 정치국 후보위원님은 어느 정도 위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정도 되나요? 아니죠. 그거는 당 군정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걸로 보면 당 서열로 치면은 당 서열이 권력 서열이거든요. 예, 예. 후보 그 정치국의 상임위원들이 3명 정도 있어요. 이 사람 사실 최고 권력자로 보고 예. 거기에 한 10명, 12명 압하게 정의원이 있고 해서 한 당 서열로 치면 20에서 30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당히 국가 높네요. 전체 서열, 의전 서열 30권 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전 서열로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는. 예.
우리는 가령 국회 부의장이 9번, 10번이에요. 네. 무슨 중요 국가 행사를 네. 했을 때 네. 굳이 의장과 부의장이 같이 왔을 때 네. 대통령, 국무총리 뭐 쭉 앉았을 때 9번째, 10번째 앉는 거죠. 그 의전서열이죠. 가령 제가 국회 정무위원장을 얘기했는데 정무위원장을 했는데 정무위원장은 네. 굳이 따지자면 인터넷 찾아보니까 37번째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그냥 의전서열이에요.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현충일이나 어디 가서 보면 37번째 자리가 없어요. 다 저기 무슨 장관들 자리 앉고 뭐 앉고 해서 그냥 어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앉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북한은 당서열이. 이건 당서열이. 의전서열이 아니고 네. 권력서열이. 권력서열. 그러니까 당서열이. 큰 거죠. 지켜야 돼.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야 김여정 뭐 대단한데 개인적으로 김여정 하면 요때가 떠오릅니다. 네. 평창 올림픽 그때 펜스 부통령을 이렇게 레이저. 가짜 이렇게 네. 보는 모습, 눈에서 레이저 나갈 때. 레이저 나가는 모습 있잖아요. 네. 김여정의 권력 서열 이 사실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2위입니까 완전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은 어쨌든 이 요일 사상을 갖고 네. 있는데 아닙니까?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뭐 당 중앙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네. 소련에서도 쓰고 중국에서도 쓰죠. 그때 당 중앙은 보통 당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북한은 그 요일 사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그 요일 사상의 체계에서 본다고 한다면 공동 중앙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 중앙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칭되고 그렇게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그 당 중앙이라고 한 것은 후계자의 의미에서의 혹시 있을 수 있는 가변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정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고 네. 실제로 뭐 북한에서의 권력 서열이라고 한 거는 우리가 1위, 2위, 3위, 4위가 사실은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1위와 지근거리 있으면 가장 높은가? 뭐 이- 제떨이 들고 다니고 이런 게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2위, 4위는 수치로 바뀔 수는 있는데 제떨이를 누가 받아주냐에 따라서 이게 높아지지 않나? 우리 한국에서 뭐 보통 이제 문고리 권력이라고 그러니까. 하고 이제 귓볼 누가 잡냐 이렇게 네. 누가 측근에서 가장 얘기하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뭐 잿더리 이렇게 잿더리 갖다 붙들어 이렇게 잿더리 갖다 받치면서 대화하는 그런 우리가 볼 때 문고리는 대화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뭐 대화하는 걸로 비춰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보면 언제 어떤 순간이든지 상명하복 위계질서 엄청난 1위와 그렇지 않은 2위와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처럼 화면에서도 보여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네. 이제 물론 뭐 1인자와 2인자 차이가 굉장히 획격하고 따질 수 없는 순서 개념이긴 하지만 공산주의 체제, 특히 북한 체제나 중국에서 권력의 차기 권력자 위치를 점하는 데 하나의 보는 눈이 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있는데 군에 직접 명령을 할 수 없고 군을 움직일 수 있느냐예요. 그 중국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인자가 되면 상무위원 7, 8명 중에서 네. 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맡는 사람이 차기 총서기가 돼요. 그렇죠. 그 북한 경우에도 이번에 깜짝 놀랐는 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 그 군을 움직여서 하고 군을 진주시키고 이것을 김여정이 직접 한다는 것은 그 상당한 뭐 직책이 뭐 후보위원이고 뭐 부위원자 이러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군에 직접 명령을 하고 군을 움직이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어제 국방위원회에 나와서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국방부 장관도 2인자가 처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공부한 눈으로 보면은 이번에 군을 움직인 부분, 군에게 지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한 부분은 중요하다고. 북한에서 2인자적 지위를 이미 차지하고 있지 않나. 제가 본 거는 제떨이었는데 우리 배구위원님은 지시하시었다 이렇게 조선통신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바로 그 파괴 기술과 예. 관련 없이 적정량은 관계없이 엄청나게 TNT를 넣어가지고 단번에 파괴하는 것은 그 명령이 침투되는 거죠. 군을 움직이는 부분을 우리 눈여겨봐야 된다. 지금 말한 것처럼 지시도 할 뿐더러 자신의 이름으로 담화까지 내는 위치다. 명실상부 김여정이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다 한번 여기 여쭤볼게요. 여기서 여성 지도자, 북한의 첫 여성 지도자 우리 김민주 기자님부터 가능합니까? 안 된다는 뜻이네. 한숨 푹 쉬시고. 한숨으로 대답하셨네요. 예. 예. 자 그럼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뭐 지금 한 10살로 추정되는 아들, 저 애가 우리, 있는데. 김정은의 아들의 뭐 변고가 만약에 있다면 아.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아들이 뭐
소아 당뇨가 있다든지 네. 소아 비만이 심하다든지 무슨 뭐 어떤 다른 혹은 북한에 갔다가 지배하기에 통치하기에 그만한 어떤 리더십을 갖지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 지도 체제가 핏줄 따라 뛰어넘지 않고 이렇게 종으로 승계되지 않고 횡으로 가는 것은 뭐 역대 왕조 하에서는 항상 불안을 갖다 야기시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영향력이 극대화된 거하고 실제 권력을 담당하는 거좀 차이가 나요. 북한 경우에도 김정일 있을 때도 마지막에 젊은 부인이 한 분 있었어요. 이 고영이 이후에 네. 그 상당히 있었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 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 영향력은 김정일 사망과 함께 그냥 이슬처럼 사라졌어요. 이슬처럼 사라졌던 적이 있는데 지금 영향력이 극대화돼 있어서 권력이 단임할 거다.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제가 이론적으로 보면 뭐 복잡하게 뭐 권력 기반이 있어야 되고 뭐 자질이 있어야 되고 정책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김정은이 실각, 실권 이런 타이밍하고 관련돼 있겠죠. 그런 부분 관련돼 중요하겠네요. 그 실각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권력 승계에 있어서 지금은 영향력이 극대화돼 있다 해서 바로 그렇게 가긴 힘들다. 왜냐하면은 그 김정일 때도 그렇게 영향력이 큰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여성이 결국은 반반. 남편이 죽어보니까 반방의 권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러면 좀 더 네. 관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MC 장원도 한번 뭐 네. 이건 뭐 들을 필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니 그렇게 부르시는 건 뭡니까? 들어볼까요? 뭐. 네. 그럼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영화 비유 들어가자면 네네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 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인자를 오래 놔두지 않습니다. 아. 임자 나만 믿어 이렇게 해놓고선 나중에 뭐 편한 대로 해. 믿은 사람 약간 힘들게 하거든요. 편한 대로 해. 네. 변한 대로 해 이렇게 해놓고선 안 편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인자를 오래 두지 않을 것이다. 곧 김정은이 등장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별책부록 해봤는데요. 자, 한 인물, 우리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김여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탐구를 해봤습니다.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은 알긴 어렵지만 그래 조금씩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남북 관계가 좀 잘 진전되길 바라면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잠깐. 그냥 가도 돼요? 아유 네, 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